김정희는 교무실 창가 자리에 앉아 복도를 바라보았다. 3학년 아이들이 졸업앨범 촬영을 위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36번째 봄이었다. 매년 같은 풍경이었지만 올해는 달랐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모든 순간을 낯설게 만들었다. 정희 선생님, 퇴직 준비 어때요? 설레죠? 교감 선생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설렘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퇴직 후의 삶이란 게 그녀에게는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평생을 학생들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나만을 위한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낯설었다. 검진 결과를 받은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갑상선암, 초기, 치료 가능.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정희의 귀에는 암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수술 날짜는 언제쯤 잡으면 될까요? 정희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2월 중순쯤이 좋겠네요. 퇴직 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정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병 자체가 두렵다기보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큰아들 민수는 지난달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뜸했고 작은아들 준호는 주식 계좌를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괜찮아요. 초기니까. 정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빼곡했다. 준호야, 저녁 먹을래?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번 주가 고비예요.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감자를 깎으며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떠올렸다. 가방 속에 고이 접혀 있는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이었다. 정희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보며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밤 11시 정희는 학교에 남아 있었다. 퇴직 준비 서류를 정리하며 교무실 불을 홀로 지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다. 선생님, 아직도 안 가세요? 야간 경비원이 지나가며 물었다. 조금만 더요. 곧 갈게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경비원이 사라진 후 그녀는 책상 위에 올려둔 진단서를 펼쳤다. 병명 옆에 적힌 날짜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나. 그 말은 질문이었다. 아직 답은 없었다. 창밖으로 운동장 가로등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불을 끄고 천천히 교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만을 들었다. 평생 누군가의 뒷모습을 지켜봐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뒷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정희는 부엌불을 켜두고 거실 소파에 누웠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게 떠 있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그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정희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정희는 수술 날짜를 잡았다. 2월 17일. 퇴직식 일주일 후였다. 의사는 입원 기간은 3일 정도, 회복 기간까지 합치면 한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되면 200만 원 정도, 그 외 후속 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500만 원.
정희는 집에 돌아와 통장을 펼쳤다. 퇴직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노후 자금이었다. 준호의 빚 일부를 갚아주고 민수의 사업 실패 뒤처리를 도와준 뒤 남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었다. 먼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6번째 신호음 끝에 민수가 받았다.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도와줘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미팅 들어가야 해서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부 전화였어. 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민수는 끊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미팅. 사업 실패 후에도 민수는 여전히 바쁜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다음은 준호였다. 방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엄마 들어가도 돼?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준호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이번 달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지금 집중 좀 해야 해요. 장 열리는 시간이에요.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거실로 돌아온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들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했다. 아들들은 이미 각자의 실패 속에 갇혀 있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는 없구나. 정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며칠 후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정희 선생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퇴직 준비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홀가분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끝나고 나면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그날 밤 정희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주머니가 물었다.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희는 또 그 말을 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이제 그녀의 주문 같았다. 말할수록 더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집에 돌아와 정희는 부엌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퇴직금, 예금, 보험. 숫자들이 화면에 떴다 사라졌다. 아무리 계산해도 모자랐다. 수술비를 내고 나면 당장 생활비가 빠듯했다. 준호의 신용카드 대납, 민수의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그녀의 통장은 이미 구멍난 독 같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하는데. 정희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부엌으로 나왔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엄마, 밥 있어요. 응, 따뜻하게 데워줄게. 정희는 재빨리 일어나 밥을 퍼주었다. 준호는 무표정하게 숟가락질을 했다. 준호야, 요즘 몸은 좀 어때? 그냥 그래요. 많이 힘들지? 엄마도 알잖아요. 다 날렸어요. 이제 남은 거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먼저 손을 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희는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릇 속에 남은 밥알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왜 나는 여전히 줄 생각만 하고 있을까? 그날 밤 정희는 다시 부엌불을 켜두고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어둠을 견디고 있었다. 정희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다시 펼쳤다. 갑상선암. 수술 날짜. 그녀는 진단서를 천천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그녀 혼자 견뎌야 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정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됐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부엌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떠 있었다. 그 불빛만이 그녀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수술 날짜가 다가왔다. 김정희는 퇴직식을 치렀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고 교장 선생은 감사패를 전했다. 36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퇴직 후 일주일 정희는 집에만 있었다.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지자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오전 8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준호를 깨우고 빨래를 돌렸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일터로 떠났고 낮 시간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어려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정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보낼 말이 없었다. 수술 전날 밤 정희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엄마 내일 병원 가야 해. 무슨 병원이요? 검사 때문에. 하루 입원할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화면 속 주식 차트가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갑상선암 수술이라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수술 당일 정희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가방을 꽉 쥐었다. 보호자 란에는 없음이라고 적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네, 혼자 왔어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절차를 안내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정희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다. 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몸이 무거웠다. 간호사가 물을 건넸다. 보호자분 연락하실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원 기간 동안 아무도 문병을 오지 않았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준호는 엄마 언제 와요?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다. 정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평생 누군가를 돌보았지만 정작 나를 돌보는 사람은 없구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어두웠다. 준호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거실에는 며칠치 빨래가 쌓여 있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목이 아팠다. 몸도 무거웠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빨래를 해야 했고 저녁을 차려야 했다. 엄마 밥 있어요.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목에 붕대를 감은 엄마를 보고도 준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준호야, 엄마 수술했어. 네? 무슨 수술요? 갑상선. 암이었어.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말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응, 초기라서 다 떼어냈어.
괜찮아. 다행이네요. 준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괜찮다는 말. 그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해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밤이 되었다. 정희는 부엌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다. 목이 따끔거렸다. 거울을 보니 붕대 사이로 실밥 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손으로 목을 만졌다. 흉터가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더 깊은 상처는 마음속에 있었다. 정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목을 눌러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식탁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는 아침을 차렸다. 준호를 위해 밥을 짓고 계란을 부쳤다. 준호가 나와 밥을 먹는 동안 정희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너는 엄마가 아프면 슬프니? 준호는 숟가락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슬프죠. 당연히.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정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다. 달라질 게 없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교사로만 살지 않기로. 이제는 김정희로 살기로. 부엌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이제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의지였다. 회복 기간이 지나고 정희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목의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의 무게는 여전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학교 근처 공원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발신인은 이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이름을 떠올렸다. 5년 전 졸업생이었다. 조용하고 성실했던 아이. 정희는 편지를 펼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선생님께서 퇴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36년간 교단에 섰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쓰다 만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고 첫 장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쓴 날짜는 10년 전이었다. 오늘부터 다시 쓰기로 한다. 나를 위한 글을. 정희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병원에서의 일, 아들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외로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슬프고 화나고 외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었다. 며칠 후 정희는 학교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정문 앞에는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웠다. 교실이, 아이들이, 그 시간들이. 정희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교감 선생이었다.
어머,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학교가 보고 싶어서.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시죠. 정희는 교감을 따라 교무실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분필 가루와 커피, 그리고 종이 냄새. 그녀는 자신의 자리였던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른 선생이 앉아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교감이 물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사실 수술했어요. 갑상선암이었어요. 교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그런 일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시면 안 돼요. 교감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작은 학원에 연락을 했다. 동네 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었다. 아직 선생님 구하세요? 네, 아직 구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나는 다시 교사가 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학생들만을 위한 교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교사가 되기로 했다. 나를 가르치기로 했다. 부엌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외롭지 않았다. 정희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다시 켜지고 있었다. 봄이 왔다. 김정희는 작은 학원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시간.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새로 오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정희는 그 호칭이 새로웠다. 36년 경력의 교사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새로운 시작이었다. 첫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편의점에 들렀다. 자신을 위한 작은 케이크를 샀다. 딸기가 올려진 조각 케이크. 집에 도착해 그녀는 부엌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촛불을 켰다. 첫 수업 축하해, 정희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뭔가를 사고 축하하는 게 언제 이후였을까?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내가 너무 한심하지? 사업도 망하고 엄마 아플 때도 옆에 없었고. 민수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이해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알았어. 내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는데 엄마는 계속 너희가 엄마를 돌봐주길 바랐나 봐. 그게 잘못이었어.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모두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 힘들었던 거지.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일주일 후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오랜만에 씻은 모습이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알바 시작해. 알바? 어디서? 편의점. 야간이긴 한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잘 생각했어.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엄마, 미안해. 그동안 너무 의지만 했어. 괜찮아. 이제 우리 각자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더 이상 아들들을 떠받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도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혼자 미술관에 갔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곳이었다. 전시실을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한 그림 앞에서 오래 멈춰섰다.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다. 넓고 푸른 바다. 정희는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넓어지고 싶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서점에 들렀다. 글쓰기 책 한 권을 샀다. 그리고 새 노트도 샀다. 표지가 예쁜 노트였다. 그녀는 그 노트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36년간의 교직 생활, 두 아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병과 싸운 이야기. 그날 밤 정희는 노트 첫 장을 펼치고 썼다. 제목 나를 위한 수업. 이 글은 나를 위한 것이다. 평생 남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나를 배우는 중이다. 펜을 놓고 정희는 미소 지었다. 부엌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지킨 증거였고 앞으로도 계속 켜질 희망의 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거울을 보며 목의 흉터를 만졌다.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였다. 그녀는 옷을 입고 학원으로 향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안녕.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해보자. 칠판 앞에 서서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교사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교사이기도 하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수업 듣고 나니까 저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정희는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노을을 한참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정희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었고 아들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평생 남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나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습니다.